오늘 발표를 받게 된 SK증권의 한대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시작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거 마스크는 벗고 해도 되죠? 네, 시작부터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요즘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이제 촉발된 전쟁,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웬만한 거 받으려고 하면은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이상 걸리는 공급망 이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연준도 이제는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게 유동성 축소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기회였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금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어떠한 그 물밑에서 많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흐름이 향후에 펼쳐질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항상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을 때 저와 비슷하게 증권사에서 이렇게 향후 미래를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과거를 많이 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과 비슷한 환경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럴 때 어떠한 투자처를 찾아서 미래 투자 수익률을 예상을 했었는지를 찾아보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사에서 얻는 교훈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왜 웹3까지 지금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가지고 이렇게 강연회를 다니다 보면 항상 제일 많이 받는 공격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무슨 화폐냐라는 얘기를 많이 받습니다. 저렇게 변동성이 높은 게 어떻게 화폐가 되겠느냐, 그리고 미국 연준도 있고 미국의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의 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러로서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봤는데, 실제로도 지난 몇백 년, 몇십 년, 그러니까 몇천 년간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선사시대까지 갈 것도 없이 지난 14세기, 15세기에 전 세계를 이끌었었던 스페인 사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493이라는 책입니다. 저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일론 머스크가 될 것 같은데, 저때 이제 콜럼버스라는 지금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저때 신대륙을 발견을 하겠다고 이제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때 콜럼버스는 돈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콜럼버스는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 왕정에서 이제 돈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분이 저희는 미국을 발견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북중미 대륙을 이제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때 콜럼버스가 발견을 했었던 게 바로 금광과 은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저희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페인 축구팀의 애칭이 무적함대잖아요. 저때 이제 무적함대로 유명할 정도로 스페인의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금광과 은광을 발견을 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페인은 전 세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도맡아 쥐는 그런 이제 경제 대국으로 굉장히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등장한 역사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은 결국에 몰락을 했는데, 몰락을 했었던 이유가 결국에 부채였습니다. 스페인은 전 세계 식민지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이제 군사적인 비용에 이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연결이 되죠. 결국에 이렇게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게 됐고, 그러면서 영국에게 패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때 영국도 이제 막대한 군사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성처럼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대륙에서 발견이 됐었던 은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력을 이제 도맡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이 어느 정도였었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은 굉장히 생산혁명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증기기관으로 알고 있는 이 운동이 이제 영국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막대한 생산성이 증대를 하고 전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이 영국에서 나올 정도로 영국은 이 당시에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즉 영국은 이때 근본이제를 채택을 했었는데, 근본이제가 이렇게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랬던 영국도 결국에 같은 이유로 망합니다. 결국에 또 전쟁과 부채였죠. 이때 영국의 군사비 지출이 어느 정도였었냐? 1913년만 해도 GDP의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16년, 17년에는 거의 GDP의 40% 가까이가 전쟁으로 그 부채를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영국도 결국에 전쟁과 부채로 돈을 더 찍어내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 몰락하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때 영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 심각했냐는 이 그래프 세 개로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데, 영국의 저 경제력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GDP인데, 보시면은 GDP는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저 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영국은 계속해서 이제 돈을 찍어냈었고, 영국은 저렇게 막대한 부채를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회복을 하는데 3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영국도 결국 몰락의 길로 가게 됐고요. 이러면서 등장을 했었던 게 바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2차 산업혁명의 승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그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은 영국에 있었던 금이 많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은 영국보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믿고, 미국은 지금까지도 이 패권을 놓지 않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근본 이자를 없앴습니다. 근본 이자를 없애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달러 체제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근본 이자가 아닌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오늘날까지 달러라고 하는 미국이 만들어낸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을 바탕으로 이렇게 패권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이 발생했었던 문제는 금 부족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비트코인이랑 금을 많이 비교하는데, 결국에 저희가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 중에 상당 부분은 비트코인은 그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금도 매장량은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경제력은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력이 성장을 할 때 계속해서 금을 바탕으로 돈을 찍어냈으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유죠. 그 이후에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금은 그만큼의 숫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금을 맡기고 달러를 빌려갔던 나라들은 이 다시 금을 내놓아라, 달러를 돌려줄 테니 하면서 미국에서 금이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신뢰라고 하는 그 화폐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게 금에서 이제 지폐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고요. 결국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지난번에 두 차례 산업혁명,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영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신뢰라는 거였습니다. 2020년이죠.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아마 그때 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이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격이 올랐던 것은 달러였습니다. 달러가 올랐었던 이유는 결국에 미국이라고 하는 신뢰였었고요. 저 그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돈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게, 결국에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찾는 거는 결국에 금, 달러 이런 게 아니라 신뢰였었던 것이고, 지난 몇십 년간의 역사에서는 그거를 금이 대체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달러라고 하는 게 이거를 대체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에서 달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자산의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게 현재로서도 달러라는 거죠. 즉 이렇게 달러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라고 하는 신뢰의 바탕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달러도 지금 어쨌든 균열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가파라지긴 했지만 이미 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GDP 대비해서 몇 배 이상의 금융 부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다시 이제 긴축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 유동성을 축소하고 회수하겠다라는 그 발언을 하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금융시장은 많은 공포감에 떨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낙관론자들이 하고 있는 주장은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 지난 몇 년간에서도 그 결국에 연준이나 그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긴축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었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더 믿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을 축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걸 과연 축소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그 발목을 잡았었던 이 부채라는 문제가 앞으로도 더
문제는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중앙은행도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 너무 발목을 잡았던 나머지 부채를 경시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때 등장을 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월가를 해체하라는 운동이 나왔을 때 그 비트코인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뭐 2013년이나 2017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많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대중들이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는 바로 지난 코로나 이후에 그 2020년 이후에 그 비트코인으로 이제 몰린 자금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부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은행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비트코인은 탄생을 했었고 그때 비트코인은 부상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들을 몇 개 좀 짚어볼게요. 저도 뭐 굉장히 그 꼰대적인 사람이라 저도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권을 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 나타났었던 움직임은 그 중앙은행이 가졌었던 화폐 발행의 움직임을 이제는 민간 기업들, 특히 저렇게 막대한 데이터나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져갔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아르헨티나의 뭐 이거는 워낙에 유명한 사례죠. 스타벅스 은행이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현지 은행인 방코 데 갈리시아랑 손을 잡고 아르헨티나의 은행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를 혹시 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는 지금 한 달에 그 한 개인이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 1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시장에 가면은 달러 가격은 더 비싸게 팔립니다. 이랬을 때 아르헨티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아르헨티나가 발행하는 페소에 대한 믿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저 스타벅스라고 하는 글로벌 굴지의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어플리케이션에 돈을 예치를 하면은 이거를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다. 그리고 현지 은행과 손을 잡고 은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르헨티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아르헨티나가 망해도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격은 거의 뭐 헐값이 되겠지만 적어도 스타벅스에 내가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은 커피나 빵은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스타벅스 뱅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대학교 때 핀테크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셨던 내용일 텐데 케냐의 엠페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SK텔레콤 정도 되겠죠. 케냐는 뭐 저희가 그 혹시 뭐 케냐에서 오신 분 여기 없으시겠지만 케냐는 은행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 17억 명은 은행 계좌가 없는데 케냐 국민들 대부분도 은행 계좌는 없어요. 근데 케냐 국민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행이 없는데 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그 스마트폰의 그 엠페사라는 어플을 통해서 돈을 입금을 하고 이걸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행이 하는 역할을 휴대폰 회사가 대신 해주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즉 저희가 그동안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었던 돈은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은행에서 유통을 하고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 돈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공식과 개념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이 깨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94년에 빌 게이츠는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을 미리 예단을 했었죠. 앞으로 금융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은 필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최근에 행방이 묘연해진 저 마윈 회장도 핀테크, 우리가 핀테크로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IT 서비스 하는 회사가 금융 서비스까지 영역을 넘보는 테크핀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는 그동안 화폐를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신뢰로서 믿고 써왔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은이나 금도 예전에는 그게 아니던 시절도 있었었고요. 그때 근본이제를 채택을 했었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전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 나라의 말을 믿고 그동안 기축통화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희는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믿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서는 과연 달러가 계속해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뭐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하겠지만 상당 부분의 기능은 이제는 IT 기업이나 다른 뭐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큰 움직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슬라이드인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매크로적인 환경들,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공급망 이슈도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유동성 축소, 그다음에 긴축의 움직임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투자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결국에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었고 아까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두 가지 키워드 부채와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금도 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화폐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비트코인이 다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많은 기업들, 뭐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도 블록체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 크립토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함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더리움이 지난 몇 년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크립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스비가 비쌌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발 투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을 지금 다 덮고 있는 테라, 그 다음에 BSC, 아발란체, 솔라나 이러한 체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 예치금으로 기준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더리움에 대한 고객 예치금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제2의 이더리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지금 플랫폼 블록체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아성을 넘볼 그런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는데 그동안 많이 혈안이 돼 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번에 이런 사태가 터졌습니다. 사실 이 테라 그다음에 루나 사태는 크립토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셔가지고 아침에 테라 사건이 뭔지 올라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테라가 한때 다 아시겠지만 580억 달러 전 세계 시가총액이 6등까지 갔었던 그러한 글로벌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국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6등을 했어도 굉장히 큰 미친 여파가 클 텐데 이거는 전 세계에 6등까지 올라갔었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고요. 참 아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렇게 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었던 시계추는 또 약간 뒤로 퇴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라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어쨌든 짚고 넘어가면서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하면요. 테라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결국에 두 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지속 가능성 여부.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테라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지속 가능성 여부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고요. 디파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디파이 서비스의 그 UST를 예치를 하면은 20% 가까운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투자 자산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저 달러라고 저희가 믿었었던 UST만 예치를 해도 20% 가까운 이자를 주니까 많은 고객 예치금들이 여기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국내 투자자들 최근에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28만 명 정도가 테라에 한 번 정도는 투자를 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그 한국에서 그 창업자가 만든 프로젝트다 보니까 한국에서 더 빠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이제 펼쳐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번 이슈의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테라처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발행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1달러에 페그가 된 그러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어쨌든 이거는 달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가 됐었던 거는 벌써 작년인데 작년 1월에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지불 결제를 승인을 하면서 저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 스테이블 코인의 앞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당연스럽게 달러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지난 2월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논의가 나왔었고 최근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이 테라 프로젝트를 꼭 집어서 언급을 하시면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위험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건이 결국에 터지게 되면서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의 논의는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쟁점 두 번째는 결국에 그 앵커 프로토콜로 대표가 되는 디파이였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제가 이거 지난달에 그 캡처를 한 사진인데요.
원래 보통 은행, 그다음에 이제 저런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예대 마진, 그러니까 예대 금리의 마진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보시면 저 녹색 선을 보시면은 20% 가까운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고객들은 저 테라 프로젝트에 돈을 예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검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로 고객들은 저 예치된 금액을 많이 빌려가지 않았었던 거죠. 즉 저렇게 예대 마진의 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높은 금리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동안에 많은 지적이 있었었고,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권도영 그 창업자의 답변이 트위터를 연일 달구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뜨거운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높았던 의구심이 결국에 이제 터지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한 원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그 두 개 중에서 향후에는 CBDC 쪽으로 더 급격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재무부에 이런 내용을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이 CBDC를 할 건지, 그리고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하라는 내용이었었고요. 그동안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달러의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CBDC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대신 이 자리를 민간에서 발행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에 많이 이양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터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좀 더 조심스러워질 거고 규제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많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CBDC에 대한 발행 연구가 더 가파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뭐 금융권에서도 지금 연일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바로 테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저희가 알고 있는 달러라고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러니까 예치금 비중을 살펴보면은 물론 현금성 비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비현금성 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 테더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는 테라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좀 경각심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테더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뭐 보수적인, 그다음에 경계감 높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 관계를 보이고 있었던 CBDC에 대해서는 향후에 논의가 더 빨라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파이예요. 사실 뭐 디파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 2년 됐죠. 지난 1, 2년간 디파이는 크립토, 그러니까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였습니다. 특히 뭐 이자 농사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에 이제 돈을 예치를 하면서 이제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테라, 그다음에 앵커 프로토콜이 문제가 되면서 디파이에 대해서도 규제에 대한 목소리는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SEC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도 저분이 원래 미국 그 대학에서 그 크립토 관련된 강의를 하시던 분인데 디파이에 대해서는 규제 가능성을 시사를 한 바가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번에 사건 그 문제가 됐었던 앵커 프로토콜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는 규제 논의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실제로 디파이 고객 예치금도 최근에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 투자 심리 위축은 앞으로 뭐 불가피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인터넷에 뭐 그런 짤 돌아다니죠. 뭐 우리 아들 믿어 루나 투자 안 했지, 이런 짤 돌아다니는데 루나가 그만큼 미치는 영향력은 컸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투자를 안 하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비트코인 투자도 이더리움 투자도 이번 루나 투자처럼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 있는 IT 회사들이나 금융 회사들도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았었다가 결국에 이번에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래, 크립토는 원래 위험한 거였어라고 하는 인식은 다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국내 투자, 그러니까 뭐 국내에 있는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이러한 그러한 공감대가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투자 심리는 위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 심화가 될 것 같아요. 사실 테라가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것도 이더리움이 그동안 제공을 하지 못했었던 그 느린 전송 속도, 그다음에 값비싼 가스비 때문이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그 루나 사태를 계기로 그래도 안정적인 걸 하자라고 하는 수요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 그리고 뭐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었던 이런 기관들도 결국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번 행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웹3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앞에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인플레와 부채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렇게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저희가 화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현상 속에서 결국에 돈의 흐름, 그다음에 사람은 어디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웹3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웹3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은 편이죠. 근데 그 트위터를 이제 아마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그 일론 머스크 잭 도시는 웹3에 대해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저분들이 그 트위터 팔로우를 끊는 사태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앤드리슨 호로위츠 같은 경우에는 웹3는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반대로 저 잭 도시와 일론 머스크도 웹3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웹3는 니네가 마케팅 용어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VC들을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웹3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왼쪽에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 VC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은 웹3가 가장 높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IT 버블 때를 기억을 해보면은 IT 버블 때 가장 많은 돈이 몰린 곳은 당연히 IT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때 IT 버블 때 돈을 많이 땡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회사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때 시작을 했었던 그러한 사업들로 오늘날 저희는 인터넷을 편히 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도 그때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돈들은 결국 웹3와 관련된 곳으로 이제 몰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 유입도 이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과 같은 이제는 금융회사를 안 가려고 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크립토 회사들로 많이 가려고 하는 거는 이미 뭐 뉴스 기사를 찾아보셔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도 연봉을 지금보다 더 올리겠다라고 하지만 많은 인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전통 금융권으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지만 여의도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아리는 원래 서울대의 주식투자 동아리였습니다. SMIC가 스믹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서울대 블록체인 동아리는 디사이퍼로 다 사람들이 가니까 오히려 스믹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디사이퍼에 대한 인기가 또 높습니다. 즉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돈의 흐름, 그다음에 사람의 흐름은 이제는 전통 금융과 웹 2.0이 아닌 웹 3.0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웹3가 다른 뭐 서비스 뭐 크립토 쪽이 아니라 뭐 e스포츠 이런 데랑 비교를 해봐도 주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이용자 수는 여전히 현저히 적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타버스 지갑과 그 주요 서비스의 시가총액 규모 비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제가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장표인데 사실 저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웹3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 잭 도시나 일론 머스크처럼 웹3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제가 최근에 그래도 한 51대 49로 웹3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아까 뒤에 보여드렸었던 이 돈의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제 경험과 지금 현재 10대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웹 2.0으로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싸이월드예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싸이월드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엄마 몰래 엄마 카드로 결제를 해서 도토리 충전을 해서 미니미도 꾸미고 미니룸도 꾸미고 그 도토리로 배경음악에 음악도 깔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밖에서 되게 우연히 좋은 노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되게 좋다. 그래서 얼른 제 집에 와서 검색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을 해서 이 노래를 깔려고 했더니 싸이월드에서 저 노래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제 배경음악으로 깔 수가 없었습니다. 즉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저 싸이월드라고 하는 웹 2.0의 플랫폼에서 컨슈머였었죠. 그냥 저는 서비스를 이용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니룸 미니미도 제가
어떤 그 옷을 입히고 싶었고 어떤 그 가구를 깔고 싶었지만 그 싸이월드가 파는 거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술 먹고 들어와서 일기도 쓰고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첩에 올렸는데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싸이월드가 서비스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제가 올렸었던 사진과 일기장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제 거라고 생각했었던 제 사진과 제 일기가 알고 보면은 저는 싸이월드에 빌려줬었던 거고 저는 컨슈머에 국한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때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다른 서비스와 호환이 됐으면 저는 그걸 다 옮겼을 텐데 그 호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웹3였죠. 물론 로블록스가 아직 웹3는 아닙니다만 로블록스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로블록스는 최근에 뭐 구찌나 아디다스 이러한 그 패션 회사들이 입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캐릭터의 게임 옷을 이제는 로블록스가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거기서 맞춤형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제가 그런 소질만 있으면 제가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그 로블록스 내에서의 오징어 게임도 로블록스가 만든 게임이 아니라 거기에 그 게임을 이용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만들었던 그런 게임이었죠. 즉 저희가 지금 로블록스의 공간에서는 단순히 컨슈머가 아니라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샌드박스나 엑시 인피니티 이런 뭐 게임들처럼 같은 이더리움 기반 혹은 같은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어느 날 여기서 썼던 거를 뭐 다른 그 서비스로 옮겨가는데도 저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옮겨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즉 저희는 그동안 웹 2.0의 시대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믿고 플랫폼 기업에 저희의 그런 많은 개인 정보들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를 올렸고 저희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저러한 그 커뮤니티 혹은 플랫폼 기업들은 저희가 올리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었고 그렇게 플랫폼의 힘을 바탕으로 오늘날 저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웹 2.0 플랫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개인 정보서부터 저렇게 호환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선택권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웹3가 되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느낀 경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블록스를 취재하던 어떤 기자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 시간을 보내는 10대들 기준으로 그 인터넷 공간이 어딜까 했는데 압도적으로 로블록스가 1등이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도 아니라 로블록스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었죠. 그리고 그 기자가 이제 그 10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너희 왜 그렇게 로블록스를 많이 하니? 했는데 제일 많이 나왔었던 답변이 내 친구들이 다 해서였어요. 제가 옛날에 남중남고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 중고등학교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중남고 다니면서 반에서 스타크래프트를 못하면은 그때 게임방 문화가 처음 나오고 있던 시점에서 저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10대들은 로블록스를 안 하면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더 가속화를 시켰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는데 로블록스에서 만나서 다양한 채팅도 하고 게임도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미 10대들 사이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답변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요즘 50대가 쓰는 SNS가 밴드고요. 40대가 페이스북, 30대가 인스타, 20대가 틱톡, 10대가 이제 로블록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본인이 사용을 하고 계신 SNS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얼추 비슷할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밴드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밴드를 쓰긴 하지만 밴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 인스타에 오늘 뭐 끝나고 친구들이랑 술 먹은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오늘은 너무 술 많이 먹지 말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리면은 그냥 경험적으로 싫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10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로블록스에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좋아요 누르고 빨리 들어와라 친구들이랑 너무 늦게까지 놀면 안 된다 이런 글을 쓰는 게 싫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로블록스를 못 하는 거죠. 마치 저희가 옛날에 맨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그리고 맨 처음에 인터넷이랑 PC통신 됐을 때
그때 그 타자 게임 뭐였죠? 이렇게 막 그 낱말 떨어지고 타자 게임 치는 그런 거를 보는 심정으로 아마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10대들은 이미 그거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웹3인지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5년 뒤, 10년 뒤에 사회 주축으로 성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소비의 한 축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우리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당구 치자고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웹3 지금 이게 웹3인지 모르고 쓰는 이 컨텐츠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이 공간에서 새로운 커뮤니티와 새로운 문화를 형성을 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웹3가 되냐 안 되냐를 기존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10대, 20대들이 왜 이 웹3에 열광을 하고 왜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전 세계 있는 VC들이 향후 미래의 성장성을 믿고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웹3라고 하는 움직임은 지금 현재 뭐 투자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만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 돈이 몰리고 있고 사람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탄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웹3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지만 좀 많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메타버스 지갑을 지금 만드는 추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시가총액 규모는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웹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웹3도 이게 결국에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웹 1.0과 2.0, 3.0을 나누는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카테고리 분류들이 있는데 저는 요 밑에 있는 요 그 로그인 방식이 결국에 웹 1.0과 2.0, 3.0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웹 1.0, 즉 초창기 인터넷에서는 저희가 그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터넷 썼을 때는 이 사이트의 아이디가 뭐였는지 비밀번호가 뭐였는지도 많이 헷갈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웹 2.0이 되면서 요즘은 로그인을 할 때 저희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든가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든가 국내에서는 카톡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 실제로 이게 많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이양이 된 거죠. 근데 웹 3.0에서는 저희가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웹 3.0이 되기 위해서는 저 로그인 방식을 뭐 제가 예로 말씀드렸지만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저게 진입 장벽이 많이 좀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단언컨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메타마스크를 만들어 보신 적도 없을 거고 메타마스크로 서비스 로그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걸 회사에서 실험을 해보니 저희 회사가 메타마스크도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사이트가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도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즉 이게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쟤네 메타마스크 할 줄 모르네라고 저희가 그럴 게 아니라 저분들이 많은 일반인들과 많은 대중들이 메타마스크를 비롯한 저렇게 웹 3.0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게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낮아져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옛날에 웹 1.0, 2.0 때도 보면은 IT 버블 때도 보면은 맨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이메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메일 쓸 때 이메일 너무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웹 3.0에 대해서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진입 장벽이 높고 너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이 웹 3.0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새로운 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돈과 사람이 모이고 있는 웹 3.0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7년이죠. 저희가 맨 처음에 그 크립토가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을 때 그때 이 크립토 시장의 화두는 ICO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그 코로나 이후에 다시 크립토에 대한 붐이 불었을 때 시장의 화두는 디파이였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 시장의 화두가 NFT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22년에 화두는 없지만 이 웹3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ICO와 NFT, 디파이를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한 이 크립토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총결정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웹3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